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책은 바로 존 리드의 세상을 뒤흔든 열흘입니다. 이건 그냥 연도를 외우는 딱딱한 역사책이 아니에요. 1917년 러시아, 역사의 흐름이 통째로 바뀌던 그 열흘 동안 혁명의 심장부에서 저널리스트 존 리드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들을 담아낸 생생한 기록이죠. 말 그대로 우리를 역사의 한복판으로 데려가는 책입니다. 자, 저자인 존 리드가 직접 이렇게 말합니다. 볼셰비즘이 좋든 싫든 러시아 혁명은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엄청난 사건이고 볼셰비키의 등장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걸 인정해야만 한다고요. 이 말은 이 책이 단순히 러시아라는 한 나라의 이야기에 머물지 않을 거라는 선언과도 같아요. 처음부터 이 사건을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못을 박는 거죠. 존 리드는 이 책을 왜 썼을까요? 그가 원했던 건 아주 분명했어요. 1917년 11월 페트로그라드라는 도시에서 벌어진 일들을 아주 세세하게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 사람들을 움직였던 그 뜨거운 정신, 그들이 나누었던 대화들, 지도자와 민중이 취했던 행동 하나하나를 말이죠. 그는 저 멀리서 분석하는 역사가가 아니라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던 기자의 눈으로 모든 걸 기록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럼 존 리드는 이 책을 대체 어떻게 썼을까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나중에 기억에 의존해서 쓴 회고록 같은 게 절대 아니에요. 그는 혁명이 벌어지는 바로 그 현장에서 주변에 널려있던 날것의 조각들을 모았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메모는 물론이고요. 수백 개가 넘는 러시아 신문들, 심지어 페트로그라드 길거리에 나붙었던 온갖 포스터나 선언문까지 말 그대로 혁명의 파편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아서 거대한 그림, 하나의 생생한 콜라주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 이제 책의 첫 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시작부터 아주 의미심장한 일화가 나오는데요. 러시아에 처음 와본 어떤 외국인 사회학 교수가 있었어요. 그가 만난 사업가나 지식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혁명이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열기도 다 식었고요. 도시에 잘 나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정말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페트로그라드의 안락한 응접실을 벗어나서 진짜 현실, 그 현장으로 가보면 분위기는 180도 달랐습니다. 공장지대에 가보니 혁명은 끝나기는커녕 오히려 더 불타오르고 있었고요. 농촌에 가보니 사람들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었어요. 모든 땅은 농민에게, 모든 공장은 노동자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었던 거죠. 전진터에 가봤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모든 병사들이 오직 평화, 이 한 단어만 이야기하는 걸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 엘리트들과 실제 민중들 사이에 얼마나 엄청난 온도차가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요. 당시 러시아 상황을 이해하려면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혁명이 하나가 아니었다는 거. 오히려 진짜 혁명이란 무엇인가를 두고 완전히 다른 두 개의 혁명이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정치혁명이냐, 사회혁명이냐. 이 구도를 알아야 모든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근본적인 분열이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의 유산계급, 그러니까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정치혁명을 원했어요. 쉽게 말해서 황제만 없애고 그 권력을 우리들이 가져와서 프랑스나 미국처럼 멋진 공화국을 만들자는 거였죠. 그런데 오른쪽의 대중, 즉 대다수의 노동자, 농민, 병사들은 전혀 다른 꿈을 꿨습니다. 이들이 원한 건 사회혁명이었어요. 그냥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하는 공장, 내가 농사짓는 땅의 소유 구조 자체를 바꾸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를 원했던 겁니다. 한쪽은 통치자를 바꾸고 싶었고 다른 한쪽은 세상의 규칙 자체를 바꾸고 싶었던 거죠. 존 리드는 이런 노동계급의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문장을 인용하는데요. 이게 아주 핵심을 찌릅니다.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나라의 주인이 차르에서 부자들로 바뀐다고 해서 우리 배고픈 게 해결될까? 아닐 수도 있잖아. 정치가 자유로워져도 경제적으로 예속되면 우린 여전히 굶주릴 거야. 바로 이 뿌리 깊은 불신이 사회혁명을 향한 거대한 열망의 근원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된 겁니다. 유산계급이 원했던 정치혁명이라는 껍데기 위에 대중이 원했던 사회혁명이라는 거대한 열망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면서 그 사이의 빈틈을 바로 볼셰비즘이 파고들어와 모든 것을 집어삼킨 거죠. 그럼 이 양극단 사이에 있던 온건파 사회주의자들은 뭐라고 있었을까요? 맨셰비키나 사회혁명당 같은 세력들 말이죠. 이 사람들은요, 좀 이론에 갇혀 있었어요.
마르크스 이론에 따르면 아직 러시아는 사회주의 혁명을 할 단계가 아니야. 섣불리 우리가 권력을 잡았다가는 오히려 더 나쁜 구체제로 돌아갈 수 있어. 이렇게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눈앞에 권력이 굴러들어와도 그걸 잡고 휘두르지를 못했어요. 이들의 망설임과 우유부단함이 결국 엄청난 권력의 공백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복잡한 혁명의 무대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 아니 주요 세력들을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누가 누구 편이고 또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이 거대한 드라마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제대로 따라갈 수 있거든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소비에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노동자, 병사, 농민들이 직접 자기네 대표를 뽑아서 만든 일종의 평해회예요. 전국 모든 도시에 심지어 작은 마을까지 이 소비에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공식 정부인 임시정부와는 완전히 별개로 민중들 스스로 만든 또 하나의 권력이었던 셈이죠. 말 그대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심장이었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카데트, 즉 입헌민주당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산계급, 그러니까 은행가나 대규모 공장주 같은 사람들의 정당이었죠. 이 사람들이 원했던 건 서구식의 깔끔한 정치혁명이었지 소비에트가 말하는 사회혁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치적으로 싸우다가 나중에는 경제력을 동원해서 소비에트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 어정쩡하게 끼어있던 세력이 바로 트루도비키, 인민사회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소상공인이나 지식인, 좀 부수적인 성향의 농민들을 대표했어요. 이름은 사회주의자였지만 실제로는 자기 재산을 지키는 데 더 관심이 많았죠. 나중에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케렌스키가 바로 이 당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정당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구체제를 지키기 위해 실제로 총을 들 준비를 하던 무장 세력들도 있었어요. 사유재산을 지키겠다며 나선 대학생 중심의 백유대, 코로닐로프 장군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했던 테킨치라는 용병부대, 그리고 케렌스키가 군대에 사기를 올리려고 만든 애국 청년 부대인 죽음의 대대 같은 조직들이죠. 이제 말로만 싸우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었다는 불길한 신호였습니다. 자, 이제 무대를 1917년 가을에 페트로그라드로 옮겨보겠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혁명의 열기가 뒤섞여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도시, 그 거리의 풍경 속으로 한번 직접 들어가 보시죠. 존 리드의 묘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러시아의 살을 내는 겨울, 꽁꽁 얼어붙은 거리에서 얇은 옷만 걸친 사람들이 하루 종일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이게 당시 페트로그라드의 일상이었습니다. 빵 한 조각, 우유 한 병을 사려고 새벽부터 몇 시간씩 줄을 서는 거죠. 이걸 흐보스트라고 불렀는데요. 이건 그냥 줄이 아니라 국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상징이었어요. 사람들의 놀라운 인내심도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사회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멈춰서고 있었어요. 기차는 멈추고 식량은 바닥나고 공장은 문을 닫고. 상상이 되시나요? 신발 한 켤레 값이 한 달 월급의 3배가 넘는 세상이었습니다. 이러니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이거 다 부르주아 놈들이 일부러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야 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었죠. 모든 것이 절망과 비난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혼돈 속에서 아주 기묘한 풍경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정 러시아의 상징인 예카테리나 여제동상 손에 뜬금없이 작은 붉은 깃발이 하나 쥐어져 있는 거예요. 낡은 시대의 상징과 새로운 시대의 상징이 어색하게 공존하는, 그야말로 당시의 혼란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초현실적인 장면이었죠. 그리고 도시 외곽에는 혁명의 심장부, 혁명의 두뇌 역할을 하던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몰니 학원이죠. 원래는 귀족 집안의 아가씨들이 다니던 우아하고 고상한 학교였는데 이제는 혁명의 온갖 세력들이 들끓는 그야말로 시끄러운 본부가 되어버린 겁니다. 장소의 역사 자체가 혁명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죠. 스몰니 내부는 어땠을까요? 존 리드의 묘사를 따라가 보면 그곳은 사무실이라기보단 거대한 용광로 같았어요. 길고 웅장한 복도에는 군화발 소리가 천둥처럼 울리고 노동자와 병사들이 쉴 새 없이 오갔습니다. 사방에는 신문과 선전물 뭉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요. 황제의 초상화가 걸려있던 화려한 무도회장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토론하는 회의실이 됐습니다. 그 초상화는 떼어내져서 액자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죠. 그야말로 혁명을 실시간으로 만들어내는 공장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볼셰비키는 승부수를 던집니다. 전국의 모든 소비에트 대표들을 페트로그라드로 모으자. 전러시아 소비에트 대회 소집을 요구한 거죠. 그러자 임시정부를 비롯한 기득권 세력 전체가 이걸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마지막 대결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전선은 명확하게 갈렸습니다. 한쪽에는 임시정부, 온건파, 군장교, 지주, 그러니까 기존의 질서를 지키려는 모든 세력이 있었죠. 이들은 잘 조직된 기득권 연합이었습니다. 반대편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어떤 정해진 형태도 없는 그저 들끓는 민중의 의지, 공장 노동자들, 반란을 일으킨 병사들, 전국에서 타오르는 거대한 분노의 물결. 이것은 조직 대 비조직, 기득권 대 민중의 정면 대결이었습니다. 존 리드가 전하는 한 병사의 목소리가 당시의 분위기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도대체 내가 뭘 위해 싸우는지 알려달라. 부자들을 위한 콘스탄티노플 땅 때문인가? 아니면 진짜 자유로운 러시아를 위해서인가? 만약 내가 혁명을 지키기 위해 싸운다는 걸 증명해 준다면 누가 총으로 위협하지 않아도 나는 싸우러 나갈 것이다. 병사들은 이제 명분 없는 전쟁에 신물이 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임시정부는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죠. 정부의 힘이 이렇게 약해지자 정치 무대 뒤편에서 어둡고 불길한 그림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코사크였어요. 이들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모든 혼란을 쓸어버리고 질서를 되찾으려는 반혁명의 칼날과 같은 존재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페트로그라드 밖에서도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거대했던 러시아 제국이 말 그대로 산산조각 나고 있었거든요. 우크라이나, 핀란드 같은 곳에서는 민족주의 운동이 불타올랐고 지방 정부들은 더 이상 중앙정부 말 안 듣겠다며 자치를 선언했습니다. 심지어 키예프에서는 독자적인 군대를 만들어서 독일과 따로 협상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죠. 제국이 해체되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소비에트 대회가 열리기 직전의 이 혼돈 속에서 볼셰비키 지도자들은 마침내 결단을 내리기 위해 비밀리에 모입니다. 바로 봉기를 일으킬 정확한 날짜, 정확한 시간을 정하기 위해서였죠. 이제 더 이상 봉기를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 언제였죠. 타이밍이 모든 것이었어요. 너무 이르면 명분이 없고 너무 늦으면 기회를 놓칩니다. 전국의 대표들이 페트로그라드에 도착했을 때 그들 앞에 이미 새로운 권력을 기정사실로 보여줘야 했습니다. 완벽한 그 순간을 잡아야만 했죠. 이때 레닌의 날카로운 전략적 판단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6일은 너무 빠르다. 아직 전국의 대표들이 다 오지 않았으니 우리만의 봉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8일은 너무 늦다. 그때는 이미 대회가 시작돼서 그 거대한 조직을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기 어렵다. 성급함과 지연, 둘 다를 경계하면서 오직 단 하루, 가장 효과적인 그 순간에 정확히 짚어낸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레닌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바로 대회가 열리는 그날 7일에 행동해야 한다. 그래서 대회에 모인 대표들 앞에 딱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다. 자, 여기 권력이 있어. 이제 당신들은 이 권력을 무엇을 할 거요?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볼셰비키는 권력을 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먼저 빼앗은 다음 세상을 향해 질문을 던지기로 한 겁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운명의 11월 7일이 그렇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존 리드의 책 세계를 뒤흔든 열흘은 바로 이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1917년 러시아의 심장, 그 혼돈의 핵심을 단번에 꿰뚫는 말이죠. 이건 그냥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하는 그런 권력 다툼이 아니었어요. 러시아라는 나라의 미래, 그 영혼을 두고 벌이는 서로 절대 섞일 수 없는 두 세계관의 정말이지 사생결단, 목숨을 건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거대한 충돌이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역사의 폭풍이 몰아치기 바로 직전, 그 고요하지만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던 순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 모든 걸 바로 옆에서 지켜본 존 리드의 눈을 통해서 모든 것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던 1917년 11월, 그 몇 주간의 차갑고도 뜨거웠던 공기를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역사적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러시아를 두 동강 냈던 근본적인 이념의 충돌에서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그 이념이 어떻게 실제 혁명의 동력으로 작동했는지, 또 그 혁명의 심장부였던 스몰리는 어떤 곳이었는지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권력을 향한 최후의 결단과 필사적인 저항까지 그 운명의 날을 향해 한 걸음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3월에 수백 년 동안 러시아를 지배했던 차르가 무너졌을 때 정말 잠시나마 러시아 전역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모든 게 잘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죠. 하지만 그 달콤했던 밀월 기간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버렸어요. 왜냐하면 곧바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터져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 무엇을 위해 혁명을 한 거지? 바로 이 질문 앞에서 러시아 사회는 다시 한번 깊고 거대한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러시아 앞에는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미래가 놓여 있었던 셈이에요. 한쪽 길은 정치혁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였냐면 우리도 이제 프랑스나 미국처럼 근대적인 국가가 되자. 차르만 없애고 의회를 세워서 돈 있고 배운 사람들, 그러니까 유산계급이 나라를 이끌면 된다. 딱 여기까지였어요. 정치 시스템만 바꾸자는 거죠. 그런데 다른 한쪽 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회혁명을 외쳤죠. 이 사람들은 말했어요. 왕 한 명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나. 우리를 굶게 하고 전쟁터로 내모는 이 썩어빠진 경제구조, 이 시스템 자체를 갈아엎어야 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정치 권력 교체가 아니라 공장은 노동자에게, 땅은 농민에게 돌려주는 말 그대로 세상의 판을 뒤집는 걸 원했던 겁니다. 정말 근본적인 차이죠. 이 인용문이 바로 노동 대중들의 마음속 깊은 불신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미 1905년에 피해 일요일을 겪으면서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정부의 간판이 바뀐다고 해서 자유정부라는 이름이 붙는다고 해서 내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니라는 걸요. 만약 그 권력이 결국 다른 사례계급, 즉 자본가들의 손에 들어간다면 자신들은 여전히 굶주리고 착취당할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차르라는 폭군 한 명을 자본가라는 새로운 폭군 집단으로 바꾸는 건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정치혁명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카데트, 우리말로 하면 입헌 민주당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자유주의적인 부르주아, 그러니까 당시에 현대적인 은행가, 상인, 공장주, 그리고 지식인들이 주축이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명확했어요. 노동자들의 자치기구인 소비에트의 힘을 누르고 자신들의 경제적인 조직력을 바탕으로 러시아를 서구 유럽 같은 안정적인 자본주의 국가로 만드는 것이었죠. 그리고 아주 결정적으로 이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계속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평화를 염원하던 수백만 병사와 민중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했던 겁니다. 이 양극단의 중간에는 아주 어정쩡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온건 사회주의자들이죠. 대표적으로 맨셰비키와 사회혁명당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이론적으로는 분명 노동자들의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마르크스주의 교리에 너무 충실했어요. 그 교리에 따르면 러시아는 아직 산업화가 덜 된 후진적인 농업국가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킬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부르주아 혁명이 성공해서 자본주의가 충분히 발전한 다음에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아주 교과서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섣불리 권력을 잡았다가는 모든 걸 망칠 거라는 두려움에 결국 부르주아지인 카데트와 계속 타협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쪽 극단에는 단 한치의 타협도 몰랐던 볼셰비키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구원은 단 하나,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였어요. 이들은 끊임없이 계급전쟁을 외쳤습니다. 온건파들이 부르주아지와 타협하는 건 혁명을 그들에게 팔아넘기는 배신 행위라고 맹렬히 비난했죠. 그리고 사회혁명의 순간은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고, 노동자와 농민이 모든 권력을 즉시 장악해야 한다고 거침없이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평화, 토지, 빵이라는 정말 단순하지만 너무나도 강력한 구호로 전쟁에 지친 경사들, 평생 자기 땅을 갖는 게 소원이었던 농민들, 그리고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던 노동자들의 마음을 아주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다른 세력들이 각자 완전히 다른 러시아의 미래를 그리면서 치열한 이념 전쟁을 벌였는데요. 이게 그냥 신문지상에서 벌어진 말싸움으로 끝났을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이념 대립은 러시아 전역에 뿌리내린 아주 실질적이고 강력한 권력 구조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정부와는 별개로 거대한 혁명의 기계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서류상으로는 분명 임시정부가 국가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길거리에서, 공장에서, 그리고 저 멀리 최전선에서 진짜 힘을 가진 건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권력은 점차 세 종류의 대종 조직으로 넘어가고 있었죠. 이 조직들은 공식 정부를 그냥 무시하고 자신들만의 법과 규칙을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이걸 우리는 사실상의 평행정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강력했던 건 단연 소비에트였습니다. 소비에트는 러시아 말로 평화회라는 뜻인데요. 말 그대로 모든 도시와 마을, 심지어 아주 작은 시골 마을 단위까지 노동자들과 병사들이 직접 대표를 뽑아서 만든 자치기구였어요. 이들은 그냥 모여서 토론만 하는 단체가 아니었습니다. 세금을 걷고 경찰 역할을 하고 지역의 모든 행정을 사실상 장악했죠. 그러니까 러시아에는 공식 정부와 이 소비에트라는 두 개의 권력이 동시에 존재하는 정말 아슬아슬하고 불안정한 이중 권력 상태가 만들어진 겁니다. 군대라고 상황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전선에서는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군인위원회라는 걸 조직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군대에는 차를 시절의 구체제 장교들이 많이 남아있었거든요. 병사들은 이들이 언제 혁명을 배신할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위원회들이 장교들의 명령을 감시하고 심지어 보급품 관리 같은 병참 업무를 직접 맡아버렸습니다. 때로는 작전 명령에 반대하거나 장교를 체포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전통적인 군대의 지휘체계는 완전히 무너졌고 군대는 이제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거대한 혁명의 무기고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볼셰비키의 아주 치밀한 전략이 빛을 발합니다. 러시아 전역의 거의 모든 공장에는 공장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바로 볼셰비키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이 공장위원회들을 통해서 볼셰비키는 프롤레타리아, 즉 노동계급을 아주 체계적으로 조직해 나갔어요. 단순히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이나 시위를 조직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이 공장의 주인은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산 수단 자체를 노동자들이 장악해서 직접 공장을 운영할 준비를 시켰던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소비에트, 군위원회, 공장위원회, 이 모든 혁명의 혈관들은 결국 수도 페트로그라드의 한 장소로 모여들었습니다. 바로 스몰리 연구소였죠. 이곳은 원래 귀족 가문의 딸들을 가르치던 아주 우아한 학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쉴 새 없이 윙윙거리는 거대한 혁명의 벌집이자 다가오는 봉기를 지휘하는 신경 중추가 되었습니다. 졸리드는 이 스몰니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조용하고 정적인 정부 건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살아 숨쉬는 거대한 유기체 같았다고 하죠. 어두컴컴한 복도를 가득 메운 병사들과 노동자들의 발소리, 그들의 무거운 군화가 나무 바닥을 쿵쿵 울리는 소리가 마치 끊임없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혁명 대중의 에너지로 들끓는 공간이었던 거죠. 스몰리는 단순히 작전을 짜는 본부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거대한 사상의 용광로였어요. 모든 층의 계단마다 테이블이 놓여 있었는데 그 위에는 온갖 정당들의 팸플릿과 책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팔리고 있었습니다. 지하 인쇄실에서는 밤낮으로 선전물이 잉크 냄새를 풍기며 쏟아져 나왔고요. 말 그대로 혁명의 이념이 공장처럼 생산되고 전국의 병사와 노동자들에게 배포되는 혁명의 심장이었던 셈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공간은 바로 대회장이었습니다. 원래는 황실의 대공비들을 위해 화려한 무도회가 열리던 아주 웅장하고 하얀 방이었죠. 과거에는 번쩍이는 군복과 성직자복이 가득했던 이 공간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흙먼지 묻은 군복을 입은 병사들,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의 노동자들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해 목총 높여 토론을 벌이고 있었으니까요. 이것이야말로 혁명이 가져온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을까요? 자, 볼셰비키의 모든 계획은 단 하나의 이벤트에 모든 것을 걸고 있었습니다. 바로 새로운 전러시아 소비에트 대회를 여는 것이었죠. 이 대회를 통해서 전국 소비에트 대표들의 지지를 받아 합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반대파들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대회를 어떻게든 무산시키기 위한 정말 필사적인 정치 투쟁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요, 불과 몇 달 전 3월 혁명을 함께 이끌었던 거의 모든 공식 기구들이 이제는 한편이 되어서 이 대회를 막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임시정부는 물론이고 맨셰비키 같은 온건사회주의자들이 장악하고 있던 기존의 소비에트 중앙위원회, 심지어 농민동맹까지 모두가 반대하고 나섰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대회가 열리는 순간 권력이 자신들이 아닌 볼셰비키의 손에 넘어갈 것이라는 공통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쓸 수 있는 모든 관료적인 수단을 총동원해서 방해 공작에 나섰습니다.
전국에 전보를 보내서 이번 대회는 불법이니 참가하지 말라고 선언하고요. 지역 소비에트들이 볼시비키 대표를 뽑지 못하도록 온갖 압력을 가했습니다. 심지어 전선에서 일부러 병사 대표단을 데려와서 대회 반대 시위를 벌이게 하기도 했죠. 어떻게든 이 대회의 정당성을 흠집내서 무산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미 밀려오기 시작한 거대한 파도를 막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아래로부터 민중들 사이에서부터 끓어오르는 혁명의 열기는 그 어떤 관료적인 장벽도 그냥 부숴버릴 만큼 강력했거든요. 공식위원회에서 선거를 막으면 노동자들과 병사들은 그냥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대표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뽑힌 대표들은 온갖 어려움을 뚫고 걸어서 기차를 얻어 타서 어떻게든 수도 페트로그라드로 향했죠. 그 무엇도 그들의 행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소비에트 대회 소집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자 승패는 단 하나의 질문에 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언제 행동할 것인가? 11월 3일 밤 볼셰비키 지도부는 모두의 운명을 결정할 이 중대한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페트로그라드의 한 아파트에 비밀리에 모였습니다. 이 타임라인에 드러난 레닌의 주장은 그야말로 칼날같이 날카로운 전략적 계산을 보여줍니다.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실패한다. 그는 승리를 위한 기회의 창이 정말 딱 24시간뿐이라는 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죠. 6일에 행동하면 아직 지광에서 올라오는 대표들이 다 도착하지 않아서 봉기의 정당성이 약해질 것이고 8일에 행동하면 이미 대회가 시작돼서 수백 명의 대표들이 토론에 빠져 우왕좌왕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을 놓칠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바로 이 말이 레닌의 계획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정말 대담하고 명쾌하죠. 대회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서 우리에게 권력을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게 아니었어요. 정반대였습니다. 대회가 시작되기 바로 그 순간 먼저 무력으로 권력을 장악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모인 대표들 앞에 이미 모든 상황이 끝난 기정사실을 딱 제시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권력은 이미 우리 손에 있소. 이제 당신들은 이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하시오. 볼셰비키가 이렇게 칼을 갈고 있는 동안 봉기가 임박했다는 소문은 당연히 임시정부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당시 정부 수장이었던 알렉산드르 케렌스키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하고 반격을 위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 준비를 합니다. 케렌스키는 공화국 평의회에서 한 연설에서 다가올 충돌의 성격을 규정하려고 했습니다. 이건 혁명 대 반혁명의 싸움이 아니라 애국적인 국가 대반역자의 싸움이라는 구도를 만들려고 한 거죠. 그는 레닌을 국가 범죄자라고 부르며 낙인을 찍었고 볼셰비키 전체를 조국 러시아를 배신하고 적국인 독일에게 전선을 열어주려는 매국노 집단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연설은 이제 더 이상의 의심의 여지가 없는 아주 명백한 최후 통첩으로 끝을 맺습니다. 청산되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볼시비키라는 정치 운동 자체를 러시아 땅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 버리겠다는 정부의 무력 사용 의지를 만천하에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자, 이제 모든 패는 테이블 위에 공개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정부가 청산을 명령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레닌이 봉기의 날짜를 정했습니다. 전선은 명확하게 그어졌고 양쪽 모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정말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수도 페트로그라드를 피비린내 나는 내전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을 그 첫 번째 총성을 울리게 될 것인가? 자, 미국인 저널리스트 존 리드가 혁명의 가장 뜨거운 심장부 페트로그라드에서 직접 보고 겪은 모든 것을 기록한 책이죠. 세상을 뒤흔든 열흘. 저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사의 흐름이 통째로 바뀌었던 바로 그 순간 속으로 다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서막은 끝났습니다. 혁명의 불꽃이 가장 거세게 타오르면서 낡은 세계를 집어삼키는 그 결정적인 날들이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바로 이게 혁명의 시간표를 딱 정해버린 레닌의 한마디였습니다. 근데 왜 하필 7일이었을까요? 그날이 바로 러시아 전역의 노동자, 병사, 농민 대표들이 쫙 모이는 제2차 전러시아 소비에트 대회가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이에요. 레닌의 전략은요, 그냥 무력으로 권력을 빼앗는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장악한 바로 그 순간 혁명의 배표기구인 소비에트 대회 앞에 그 결과를 선물처럼 딱 내놓으려고 했던 거죠. 자, 우리가 낡은 권력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권력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 권력을 공식적으로 승인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것. 야, 이거야말로 무력 봉기에다가 최고의 정치적 정당성을 입혀주는 정말 기가 막힌 한 수였던 겁니다. 소비에트 대회 개막을 정말 딱 하루 앞둔 페트로그라드. 도시는 마치 거대한 폭풍을 앞둔 바다처럼 겉으로는 고요했지만 그 물밑에서는 엄청난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케렌스키의 임시정부와 볼셰비키가 이끄는 군사혁명위원회, 이 두 개의 권력은 이제 체스판의 마지막 남은 말들을 움직이면서 서로의 심장을 정조준하고 있었죠. 도시 전체를 감싸니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러시아의 운명이 결정될 마지막 시간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임시정부의 수장, 케렌스키 총리가 공화국 평의회 연단에 섰습니다. 그의 연설은 굉장히 열정적이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깊은 절망과 공포가 배어 있었어요. 그는 볼셰비키를 국가를 파괴하려는 반역자, 범죄자로 몰아세우고 심지어 볼셰비키를 막기 위해서라면 독일에게 전선을 그냥 내줄 수도 있다는 정말 극단적인 발언까지 합니다. 이 연설은 임시정부가 얼마나 코너에 몰렸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증거였죠. 자신들의 권력이 발밑에서부터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한 사람의 마지막 몸부림이었던 셈입니다. 이제 갈등은 공식화됩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 나란히 있는 두 개의 명령들을 한번 보세요. 이건 마치 서로 다른 두 나라에서 내린 것처럼 완전히 정반대죠. 한쪽에선 체포하라고 명령하는데 다른 한쪽에선 그 체포를 막으라고 명령합니다. 한쪽에선 군대를 수도로 부르는데 다른 쪽에선 그 군대의 길을 막아서요. 페트로그라드라는 한 도시 안에 사실상 두 개의 정부, 두 개의 군대가 들어선 겁니다. 이 상반된 명령들 앞에서 도시의 모든 병사와 노동자들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예요. 나는 과연 누구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곧 혁명의 승패를 가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임시정부가 공화국 평의회에서 고립된 채로 연설을 하고 있는 동안 혁명의 진짜 심장부는 다른 곳에서 아주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바로 스몰니 인스티튜트였죠. 이곳에서는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가 정말 밤낮 없이 열리고 있었어요. 존 리드는 이곳의 공기가 마치 거대한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기처럼 짜릿하고 긴장감으로 가득했다고 묘사합니다. 복도에는 담배 연기, 땀 냄새, 인쇄계 잉크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요. 무기를 든 저기대원들과 전국 각지에서 막 도착한 대표들이 쉴 새 없이 오갔습니다. 이곳이야말로 다가올 봉기를 지휘하는 사실상의 총사령부였습니다. 이게 바로 스몰니에 모인 볼셰비키 지도부의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케레스키의 그 청산 연설은 오히려 그들에게 마지막 남은 망설임마저 싹 걷어내 주었죠. 이제 더 이상 타협이나 협상은 없다는 게 분명해졌어요. 상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칼을 뽑았는데 우리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그대로 당할 뿐이다. 이런 절박함. 대결의 순간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고 이제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오직 행동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혁명이라고 하면 막 피비린내 나는 시가전에 요란한 총소리, 군중의 함성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1917년 12월 페트로그라드에서 벌어진 권력 장악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이건 무질서한 폭동이 아니라 도시의 핵심 신경망을 하나씩 접수해 나가는 아주 체계적이고 치밀한 작전에 가까웠어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제국의 수도가 거의 아무 소리도 없이 주인을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쭉 보시죠. 군사혁명위원회의 작전이 얼마나 정교했는지 알 수 있어요. 밤 9시 도시의 모든 정보가 모이는 중앙전신국을 시작으로 외부로 통하는 길목인 기차역, 국가의 돈줄인 국립은행, 통신망의 심장인 전화국이 차례차례 점령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격렬한 전투는 거의 없었어요. 소수의 훈련된 병사들과 적이대가 각 목표 지점에 나타나면 그곳을 지키던 병력은 저항을 포기하거나 심지어 합류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그냥 막무가내 봉기가 아니라 도시의 혈맥을 정확히 끊어서 상대를 마비시키는 뭐랄까 외과 수술 같은 작전이었던 거죠. 존 리드의 책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장면 중 하나입니다. 한쪽에서는 제국의 운명을 바꾸는 엄청난 사건이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불과 몇 블럭 떨어진 곳에서는 평소랑 똑같은 도시의 밤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오페라를 보고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전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초현실적인 풍경은 두 가지를 말해주죠. 첫째, 볼셰비키의 권력 장악이 얼마나 은밀하고 신속했는가. 그리고 둘째, 임시정부가 수도의 시민들로부터 얼마나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밤샘 작전으로 도시의 모든 전략적 요충지를 손에 넣은 다음 날 오후, 투르스키가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 임시회의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조용했던 밤의 작전이 성공했음을 세상에 알리는 그야말로 천동과도 같은 한마디였죠. 이 선언은 그냥 정치적인 말이 아니었어요. 전화도, 전보도, 철도도, 은행도 다 우리 손에 있으니 임시정부는 이제 이름만 남은 껍데기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공표한 겁니다. 권력의 공백은 없다. 새로운 권력이 이미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선전포고였죠. 도시 전체가 군사혁명위원회의 손에 들어왔지만 아직 상징적인 목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차르 시대의 영광과 권위의 상징이자 이제는 임시정부의 마지막 피난처가 된 겨울궁전이었죠. 그곳에는 겁에 질린 강요들이 마지막 회의를 하고 있었고 얼마 남지 않은 병력이 그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낡은 체제의 마지막 보루를 무너뜨리기 위한 작전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보류라는 말이 좀 무색하게도 겨울궁전의 방어태세는 정말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병력 구성을 한번 보세요. 주력 부대는 전투 경험이 거의 없는 어린 사관생도들, 그리고 애국심은 투철하지만 역시 실전 경험은 부족한 여성대대였습니다. 한때 차례의 가장 충성스러운 기병이었던 코사크는 소수만 남았고 그들마저 싸울 의지를 거의 잃고 있었죠. 수적으로도 궁전을 포위한 혁명군에 비해 압도적으로 밀렸고 무엇보다 이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이건 성벽이 아니라 그냥 텅 빈 껍데기나 마찬가지였어요. 혁명군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그물을 던지듯이 겨울공전 광장을 아주 체계적으로 포위해 나갔어요. 붉은 깃발을 든 수병들과 저기대원들이 광장으로 통하는 모든 길을 차단했고 병사들은 소총을 겨눈 채 방어선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야포까지 끌고 와서 결정적인 위치에 딱 배치했죠.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는 시민들 속에서 낡은 세계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네바강에 정박해 있던 순양함 아브로라호의 한 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포탄은 없는 공포탄이었지만 그 엄청난 굉음은 공격 개시를 알리는 신호로 충분했죠. 그 소리를 시작으로 궁전광장을 감싸고 있던 길고 긴 침묵이 깨졌습니다. 여기저기서 딱딱거리는 소총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소리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겨울궁전 습격이라는 말에 담긴 신화랑 실제 역사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중에 영화 같은 데서 묘사된 것처럼 막 영웅적인 병사들이 굳게 닫힌 정문을 향해 돌격하는 그런 장면은 사실과 좀 달라요. 존 리드의 기록에 따르면 실제 상황은 습격이라기보다는 침투에 가까웠습니다. 공격자들은 수백 개의 방과 복도로 이루어진 이 거대한 미로 같은 궁전에 약점을 파고들었어요. 잠겨있지 않은 연문이나 창문, 경비가 허술한 통로를 통해서 소규모 부대들이 스멀스멀 안으로 스며들어갔던 거죠. 궁전 안으로 들어간 일부 병사들이 차르 시대의 값비싼 예술품 같은 것들을 막 훔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순간 누군가가 이렇게 외칩니다. 혁명적 규율을 지키라!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스스로 파수꾼을 자처한 병사들이 나타나서 약탈자들을 막아서고 그들이 훔친 물건들을 전부 제자리에 돌려놓게 한 겁니다. 이 장면은 이 혁명이 단순한 파괴나 약탈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에요. 낡은 지배자의 재산은 이제 인민의 재산이 되었으니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혁명적 이상이 살아 숨쉬는 현장이었던 거죠. 훗날 소비에트 정권은 이 겨울공전 전투를 수많은 영웅들이 희생된 아주 피비린내 나는 전투였다고 묘사하면서 신화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었던 존 리드의 기록은 진실이 달랐다는 걸 보여주죠. 임시정부 강요들이 체포되고 궁전이 완전히 점령될 때까지 공격 측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대략 5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숫자가 신화 뒤에 가려진 진실, 즉 임시정부의 저항이 얼마나 미미했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겨울궁전에서 낡은 권력의 마지막 숨통이 끊어지고 있던 바로 그 시각, 스몰니 인스티튜트에서는 새로운 권력을 탄생시킬 산실, 제2차 전러시아 소비에트 대회가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거리에서의 군사적 승리와 회의장 안에서의 정치적 승인이 동시에 진행되는, 뭐랄까, 역사의 톱니바퀴 두 개가 완벽하게 딱 맞물려 돌아가는 듯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존 리드는 대회가 열린 스몰니의 풍경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그곳에는 과거의 의회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잘 차려입은 신사나 지식인들은 없었어요. 대신 흙먼지 묻은 군복을 입은 병사들,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의 노동자들, 그리고 투박한 모습의 농민 대표들이 홀을 가득 메우고 있었죠. 그들의 남루한 옷차림과 거친 얼굴이야말로 낡은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러시아가 탄생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이 풍경 자체가 이미 혁명이었던 거예요. 물론 모든 대표가 볼세비키의 행동을 지지한 건 아니었습니다. 맨셰비키 같은 온건사회주의 파벌들은 볼세비키가 자기들 멋대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맹비난하면서 항의의 표시로 회의장을 떠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나가버리면 볼세비키는 정치적으로 완전히 고립될 거고 그럼 대회는 깨지고 결국 봉기도 실패할 거라고 계산했던 거죠. 하지만 이 결정은 역사상 최악의 정치적 오판으로 기록됩니다. 온건파 대표들이 퇴장하려는 바로 그 순간 트로츠키가 연단에 올라서 이 전설적인 말을 내뱉습니다. 그는 그들의 퇴장을 비겁한 도망이자 정치적 파산 선고라고 규정하면서 그들을 역사의 쓰레기통 속으로 던져버리죠. 이 통렬한 한마디는 대회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온건파의 퇴장은 볼세비키에게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파라는 걸림돌을 스스로 제거해준 기회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대회는 완전히 볼세비키의 동무대가 된 겁니다. 회의장을 장악한 볼셰비키는 곧바로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선언문을 낭독합니다. 그 내용은 복잡하지 않았어요. 군더더기 없는 문장으로 지난밤 사이 페트로그라드 거리에서 일어난 일을 그냥 사실로서 선포할 뿐이었습니다. 임시정부는 전복되었다. 권력은 소비에트로 넘어왔다. 더 이상의 논쟁이나 타협은 무의미였습니다. 권력의 이전은 이제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기정사실이 된 거죠. 자, 권력 장악을 공식화했으니 대회는 곧바로 새로운 정부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에 착수합니다. 그건 바로 전쟁에 지친 병사들과 땅에 굶주린 농민들,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 대다수가 가장 간절히 원하던 두 가지 문제, 바로 평화와 토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 역사적인 과업을 발표하기 위해 그동안 숨어 지내던 혁명의 최고 지도자 레닌이 마침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게 존 리드가 자기 눈으로 직접 본 레닌의 첫인상이었습니다. 평범하고 심지어 좀 투박하기까지 한 외모의 그가 연단에 오르자 호라는 마치 폭풍과도 같은 환호와 박수갈채로 가득 찼습니다. 수천 명의 노동자, 병사 대표들은 몇 분 동안이나 열광적으로 그를 맞이했죠. 존 리드는 그들의 표정에서 지도자를 향한 열렬한 숭배와 같은 감정을 읽어냅니다. 혁명의 상징이자 일원이었던 존재가 마침내 살과 피를 가진 현실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난 바로 그 순간이었던 거죠. 레닌이 발표한 새로운 정부의 첫 번째 법령은 바로 이 평화에 관한 법령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전쟁 그만합시다 수준의 제안이 아니었어요. 무병합, 무배상 원칙을 통해서 제국주의 전쟁의 본질을 비판하고 모든 비밀 조약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기존의 외교 질서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가장 혁명적인 부분은 이 호소의 대상이 각국 정부가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의 노동자들이었다는 점이에요. 이건 한 국가의 정책을 넘어서 전 세계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이 전쟁을 끝내자는 세계 혁명의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이어진 두 번째 법령은 러시아 내부를 그야말로 뿌리부터 뒤흔들었습니다. 토지에 관한 법령. 이 법령은 단 몇 개의 조항만으로 수백 년간 러시아를 지배해온 지주계급의 경제적 기반을 단번에 무너뜨렸어요. 보상 없이 모든 토지를 몰수해서 실제 경작자에게 나눠준다는 내용은 러시아 농민들이 수세대에 걸쳐 꿈꿔왔던 소원의 실현이었습니다. 이 단순하고 급진적인 법령이야말로 볼셰비키가 도시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거대한 농촌에 압도적인 지지를 확보하게 된 결정적인 비결이었던 거죠. 평화와 토지에 관한 이 두 법령이 낭독되자 홀 안의 모든 대표들은 열광적인 환호와 함께 만장일치로 이걸 승인합니다. 이로써 거리에서의 승리는 법적인 권위까지 갖추게 된 거죠. 곧이어 레닌을 의장으로 하고 트로츠키 등을 포함한 인민위원 평의회라는 이름의 세계 최초의 소비에트 정부가 공식적으로 탄생합니다. 11월 혁명은 마침내 국가 권력의 수립이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적인 결정이 끝난 새벽, 대회는 정치적 연설이 아니라 노래로 마무리됩니다. 대표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혁명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동지들을 기리는 장송행진곡을 함께 불렀습니다. 그들의 노래 속에는 승리의 기쁨과 함께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세계에 대한 벅차고도 순수한 희망이 가득 담겨 있었겠죠. 존 리드는 바로 이 벅찬 희망의 순간을 기록하면서 세상을 뒤흔든 그날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존 리드의 기념비적인 책 세상을 뒤흔든 열흘, 그 대장정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혁명의 불길이 마침내 낡은 세계의 심장부를 삼켜버린 그 순간, 권력은 볼셰비키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잿더미 위에서 완전히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려는 인류 역사상 가장 대담한 실험, 그 희망과 혼돈이 뒤엉킨 첫걸음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트로츠키의 이 선언이었습니다. 제2차 전러시아 소비에트 대회에서 울려 퍼진 이 목소리는요, 단순한 승리 선언이 아니었어요. 이건 일종의 약속, 아니 맹세에 가까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오직 노동자, 병사, 농민의 필요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권력이라니요. 역사상 단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는 그런 국가를 만들겠다는 거대한 포부였죠. 이 한 문장 안에 앞으로 펼쳐질 혁명의 모든 이상과 꿈, 그리고 동시에 그들이 마주하게 될 미지의 도전들이 전부 압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혁명의 붉은 깃발은 올랐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존 리드의 책은 권력을 잡는 드라마에서 곧바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냉혹한 현실로 우리를 끌고 가죠. 사실 바리케이드를 쌓고 총을 드는 것과 굶주린 수백만 명을 먹이고 지긋지긋한 전쟁을 멈추고 완전히 붕괴된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건 이런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승리의 환호성이 채 가시기도 전에 볼셰비키는 이 혼돈 그 자체인 러시아를 도대체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라는 거대한 질문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역사의 무대는 스몰리 연구소로 옮겨갑니다. 바로 이곳에서 터져나오는 환호와 격렬한 논란 속에서 최초의 소비에트 정부가 탄생하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지켜보시죠. 존 리드가 처음 마주한 레닌의 모습, 과연 어땠을까요? 책에 묘사된 걸 보면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런 카리스마 넘치는 영웅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땅딸막한 몸집에 어깨에 박힌 듯한 큰 머리, 작은 눈, 뭉툭한 코, 외모만 보면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오랜 연설로 다져진 듯 단조로우면서도 이상하게 사람을 집중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었죠. 그리고 그 앞에는 수천 명의 평범한 노동자, 병사들이 숨을 죽인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화려한 손짓이나 몸짓 하나 없이 오직 그 목소리 하나만으로 거대한 군중을 압도하는 이 장면이야말로 레닌이라는 인물이 가진 힘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리에서 막 인쇄된 잉크 냄새도 채 가시지 않은 종이 위에서 선포된 새로운 시대의 첫 번째 공식 발표였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어요. 이건 구세계에 대한 사망 선고서이자 신세계의 출생 증명서였습니다. 즉각적인 평화, 토지 소유권 폐지, 노동자 통제, 이 단어 하나하나가 수백만 러시아 민중의 가슴 가장 깊은 곳에 있던 열망을 그대로 건드린 겁니다. 이 혁명이 단순히 권력자가 바뀌는 게 아니라 사회의 근간 자체를 완전히 뒤흔드는 것임을 세상에 알린 순간이었죠. 하지만 당연히 모두가 이 새로운 권력을 인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곧바로 격렬한 반발이 터져 나왔죠. 볼셰비키보다 좀 더 온건한 사회주의를 추구했던 맨셰비키와 사회혁명당은 볼셰비키의 단독 행동에 거세게 항의하면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그들은 볼셰비키의 행동을 쿠데타라고 비난하면서 이제 싸움의 장소는 회의장이 아니라 거리라고 선포했죠. 바로 이 순간 혁명은 두 갈래로 찢어졌습니다. 소비에트 내의 단결은 산산조각 났고 앞으로 러시아를 피로 물들일 끔찍한 내전의 씨앗이 바로 이 회의장에서 뿌려진 셈입니다. 온건파가 퇴장하는 소란 속에서도 회의장에 남은 대의원들은 이 기념비적인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건 단순히 수도 페트로그라드의 권력을 장악했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러시아 전역의 모든 권력의 중심을 기존의 정부기관에서 노동자,
병사, 농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 소비에트로 옮긴다는 국가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권력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아니라 전국 수많은 민중 조직으로부터 직접 솟아나는 형태가 된 것이죠. 자, 그럼 이 새로운 정부의 구조는 어땠을까요? 이름하여 인민위원평의회, 줄여서 소브나르콤이라고 불렀습니다. 얼핏 보면 기존의 내각이랑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소브나르콤의 권력은 대통령이나 의회가 아니라 오직 소비에트에만 기반을 둔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장관격인 인민위원들은 노동자, 병사, 농민들의 직접적인 대표기구에 책임을 져야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상위 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를 부르는 약칭, 치카는 앞으로 혁명의 역사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게 될 아주 중요한 이름입니다. 자, 그리고 최초의 인민위원평의회 명단이 하나씩 호명되기 시작합니다. 존 리드는 이름이 불릴 때마다 대회장에서 엄청난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의장으로 레닌, 그리고 외무인민위원으로 트로츠키가 지명되었을 때의 환호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제 이 이름들은 더 이상 지하에서 활동하던 혁명가가 아니라 거대한 국가를 이끌어갈 행정가의 이름이 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정부가 구성되자마자 소브나르콤은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혁명의 핵심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자, 이제부터 세상을 뒤흔들었던 바로 그 첫 두 가지 법령, 평화에 관한 법령과 토지에 관한 법령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새 정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군사작전도 국내 반대파 숙청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전 세계를 향한 평화 제안이었죠. 레닌은 기존의 복잡하고 비밀스러운 외교 채널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전 세계 모든 나라를 향해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정의롭고 민주적인 평화를 위한 협상을 당장 시작하자고요. 이것은 3년 넘게 이어진 끔찍한 전쟁에 지쳐 쓰러져가던 러시아 민중의 가장 절박한 요구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 제안, 내용을 뜯어보면 그냥 휴전하자 이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건 국제관계의 판을 완전히 새로 짜자는 급진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무병합, 무배상 원칙.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냥 싸우기 전으로 돌아가고 서로 아무것도 뺏지 말자는 거거든요. 영토와 돈을 뺏기 위해 싸우던 제1차 세계대전의 제국주의 국가들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모든 비밀 조약을 공개하겠다는 건 강대국들끼리의 밀실 거래를 전부 폭로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국 정부가 아니라 그 나라의 노동자들에게 직접 호소함으로써 이 평화 제안을 국제적인 계급 투쟁의 불씨로 만들려는 의도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평화 문제가 국제적인 것이었다면 두 번째 법령은 러시아의 심장부, 바로 광활한 대지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러시아 농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해온 이 토지 문제야말로 혁명의 가장 강력하고 폭발적인 뇌관이었거든요. 이 단 하나의 원칙이 러시아의 수백 년 된 봉건적 자본주의적 토지 소유 구조를 그야말로 단칼에 베어버린 겁니다. 더 이상 소수의 귀족이나 지주가 땅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실제로 경작하는 수백만 농민에게 돌려준다고 선언한 것이죠. 이것은 수세기 동안 끊임없이 이어져온 농민 반란과 소요가 꿈꿔왔던 목표가 마침내 법적으로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 법령이 실제로 뭘 의미했는지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이건 단순히 땅을 빼앗아 나눠주는 걸 넘어서는 거였어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사용권으로 대체하려는 혁명적인 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동안 쓰는 것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이익을 보는 건 금지됐고 심지어 나이가 들거나 병들어서 일할 수 없게 된 농민에게는 정부가 연금을 준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소유가 아닌 노동을 중심으로 한 완전히 새로운 농촌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거대한 청사진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는 그렇게 순탄하게 흐르지 않죠. 새로운 법령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페트로그라드 시내에서는 이미 반혁명의 불길이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수도 자체에서 터져나온 즉각적이고도 격렬했던 저항의 움직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혁명의 정치적인 심장부, 조국과 혁명구제위원회였습니다. 이 위원회에는 타도된 임시정부를 지지했던 거의 모든 세력이 다 모였다고 보시면 돼요. 자유주의적인 카데트부터 온건 사회주의자들까지 평소에는 서로 으르렁대던 이들이 볼셰비키 타도라는 단 하나의 공동 목표 아래 똘똘 뭉친 겁니다. 이 정치적인 연합은 곧바로 군사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 알 수 있죠. 윤케르, 즉 사관생도들이 도시의 신경망이라고 할 수 있는 전화국을 순식간에 점령하고 반혁명의 거점을 확보하려고 시도합니다. 페트로그라드는 순식간에 내전의 첫맛을 보게 되었고 거리 곳곳에서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반란은 조직적인 힘의 부족으로 며칠 만에 실패로 돌아가고 말죠. 융케르들이 페트로그라드 안에서 이렇게 싸우는 동안 도시 밖에서는 더 큰 위협이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쫓겨난 총리, 바로 그 알렉산드르 케렌스키가 코사크 부대를 이끌고 수도로 진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포고문을 통해서 자신을 17세기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모스크바를 구한 옛 영웅에 비유하면서 볼세비키 범죄자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질서를 회복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군사적인 충돌보다 어쩌면 더 무서웠던 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국가의 행정 시스템 전체가 전면적인 사보타주에 들어간 거죠. 정부 부처 직원들은 출근을 거부했고 은행은 국고를 꽁꽁 걸어 잠갔으며 전화국은 통신을 마비시켰습니다. 심지어 식량 공급까지 중단시켜서 도시 전체를 굶주리게 만들려고 했죠. 이건 마치 새로 이사온 집의 수도, 전기, 가스를 전부 끊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총성 없는 전쟁이었지만 새로운 정부의 숨통을 끊어 질식시키려는 아주 치명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자, 안에서는 반란, 밖에서는 케렌스키의 군대, 내부에서는 관료들의 태업, 그야말로 사면 초가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소비에트 정부는 과연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이제 그들이 어떻게 이 다각적인 공격을 막아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방어의 중심에는 군사혁명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존 리드는 이 위원회를 과부하 걸린 발전기처럼 쿵쿵거리며 불길한 불꽃을 내뿜는 도시의 심장으로 묘사하는데요. 정말 딱 맞는 표현 같아요. 스몰요크 연구소의 한 방에서 이 위원회는 말 그대로 잠도 자지 않고 도시 방어를 총괄했습니다. 적유대를 조직하고 무기를 분배하고 케렌스키의 진격에 맞설 방어선을 구축하는 모든 명령이 바로 이곳에서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건 트로츠키가 발표한 절박한 명령들이었습니다. 잘 보시면 이건 정규군에게만 내리는 지시가 아니에요. 도시의 모든 노동자 계급, 프롤레타리아 전체를 동원해서 케렌스키에 맞서라는 총동원령이었던 거죠. 페트로그라드 시민 여러분, 우리 도시를, 우리 혁명을 우리 손으로 지킵시다 하는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군사 캠프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존 리드는 이 거대한 갈등이 단순히 지도자들만의 싸움이 아니었음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전선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벌어진 한 병사의 말을 기록하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학식 있는 사람의 논리적인 비판에 맞서서 이 병사는 복잡한 이론 대신 자신의 경험과 감정에 기반한 아주 단순하지만 확고한 믿음을 이야기하죠. 나는 단순한 사람이요. 근데 레닌이 하는 말이 내가 듣고 싶은 말이요. 바로 이겁니다. 복잡한 이념 논쟁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가 평생 하고 싶었던 말이랑 똑같네? 라는 이 단순한 공감대. 이것이야말로 혁명의 가장 강력한 동력이었던 겁니다. 존 리드가 묘사한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훈련된 군대끼리의 전투가 아니에요. 도시 전체가 스스로를 요새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심지어 여성들과 노인들까지 삽을 들고 얼어붙은 땅에 참호를 팠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막 나온 노동자들이 소총을 들고 정규군, 수병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전선으로 향했습니다. 페트로그라드라는 도시 자체가 혁명을 지키기 위해 하나의 거대한 군대가 되어 일어선 것이죠. 페트로그라드를 둘러싼 군사적 투쟁은 의외로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케렌스키의 주력 부대였던 코사크 기병대는 생각보다 약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확신하지 못했고 볼셰비키 선전가들은 바로 그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집요하게 파고 들었습니다. 너희는 왜 너희와 같은 노동자, 농민에게 총을 겨누는가?
이런 물음 앞에서 그들의 사기는 무너져 내렸죠. 결국 케렌스키의 공세는 붕괴됐고 그는 선원 복장으로 변장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로써 혁명의 심장, 페트로그라드는 소비에트의 손에 안전하게 확보되었습니다. 수도에서의 싸움은 이겼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진짜 승패는 러시아 인구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저 광활한 대지에 있는 농민들의 마음을 얻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도시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시골의 농민 대중과 손을 잡지 못한다면 그 혁명은 결코 살아남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이 혁명의 미래가 걸린 가장 결정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볼셰비키가 내건 토지 법령은 농민들에게 보내는 아주 강력한 구애의 손짓이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농민층은 전통적으로 볼셰비키의 경쟁자인 사회혁명당의 굳건한 지지 기반이었거든요. 과연 그들이 낯선 도시노동자들의 정당인 볼셰비키를 믿고 손을 잡을까요? 아니면 등을 돌리고 말까요? 혁명의 운명이 이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농민대회는 그야말로 사상의 전쟁터였습니다. 대회는 크게 두 세력으로 나뉘어서 격렬하게 충돌했죠. 한쪽에는 마리아 스피리도노바가 이끄는 급진적인 좌파 사회혁명당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볼셰비키의 권력 장악을 지지하면서 노동자들과 즉각적인 동맹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기존의 보수적인 지도부가 있었죠. 이들은 볼셰비키를 권력 찬탈자라고 비난하면서 모든 정파가 참여하는 연립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이 한 농민 대표의 외침에 당시의 복잡한 분위기가 전부 담겨 있습니다. 많은 평범한 대표들은요, 사실 모든 정치인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념 논쟁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땅을 확보하고 혁명의 성과를 지키는 것이었죠. 볼셰비키? 누군지 잘 모르겠고 썩 마음에 들지도 않아. 근데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땅을 준다잖아. 그럼 일단 손을 잡아야지. 바로 이 실용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며칠간의 격렬한 논쟁 끝에 결국 이념보다 실리를 택한 농민들의 목소리가 승리했습니다. 농민대회는 노동자, 병사 소비에트와의 공식적인 통합을 결의합니다. 도시의 망치와 농촌의 낫이 마침내 하나가 된 겁니다. 이 두 거대한 민중기구의 통합은 러시아 인민 대다수를 진정으로 대표하는 통일된 정치 세력을 탄생시킨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통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시죠. 중앙집행위원회, 즉 치카의 구성이 대폭 확대됩니다. 농민 대표 108명, 군대 대표 100명, 노동조합 대표 50명이 새롭게 합류하게 된 거죠. 이로써 소비에트 정부는 단순히 노동자만의 권력이 아니라 노동자, 병사, 그리고 농민의 정부로 그 모습을 바꾸면서 그 정치적 기반을 압도적으로 넓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노동자와 농민이라는 두 거대한 축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권력은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해졌죠. 이제 볼셰비키는 자신들이 꿈꾸던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거대한 실험에 본격적으로 착수합니다. 러시아 사회의 모든 측면을 뿌리부터 재구성하려는 법령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와 동시에 새로운 국가가 마주해야 했던 암울한 현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권력을 잡은 이후 정말 급진적인 법령들이 쉴 새 없이 발표됩니다. 8시간 노동제. 지금 우리에겐 당연하지만 당시엔 꿈 같은 이야기였죠. 모든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험, 공장에 대한 노동자 통제, 심지어 왕자나 백작 같은 귀족 계급 자체를 법적으로 없애버리는 법령까지 나왔습니다. 이 각각의 법령은 낡은 세계를 체계적으로 해체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법령을 통한 혁명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멋진 법령들이 쏟아지는 동안 평범한 사람들의 장바구니 사정은 어땠을까요? 이 표를 보면 정말 숨이 턱 막힙니다. 존 리드의 책은 당시 러시아의 일상을 지배했던 이 살인적인 초인플레이션을 아주 생생한 데이터로 보여주는데요. 3년 만에 빵 가격은 거의 5배, 남성 신발 가격은 무려 12배나 치솟았습니다. 혁명 정부는 이상을 선포하는 동시에 이렇게 완전히 붕괴된 경제라는 냉혹한 현실과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했던 겁니다. 이제 존 리드의 책은 아주 강력하고 상징적인 결말로 우리를 이끕니다. 장소는 혁명의 도시 페트로그라드가 아니라 수백 년 된 러시아의 심장 모스크바입니다. 그곳에서는 승리의 환호가 아니라 혁명을 위해 싸우다 쓰러져간 이들을 위한 거대한 무덤이
붉은 광장 바로 그 자리에 마련되고 있었습니다. 리드는 이 장면을 정말 장엄하게 묘사합니다. 수백 년간 차르의 권력이 서려 있던 크렘린의 거대한 성벽 아래, 거대한 모닥불빛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없이 미친 듯한 속도로 얼어붙은 땅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혁명을 뒷받침한 그 엄청난 희생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이자 죽은 동지들을 옛 러시아의 심장부에 묻음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는 비장하고도 성스러운 공동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긴 여정을 존 리드의 마지막, 이 가슴 뭉클한 성찰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문득 깨닫습니다. 독실한 러시아 민중은 더 이상 자신들을 천국으로 이끌어줄 사제가 필요 없었다. 그들은 지상에 천국이 제공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밝은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 죽는 것은 영광이었다. 존 리드가 목격한 것은 바로 종교적인 믿음을 대체하는 거대한 세속적 희망이었습니다. 내세가 아닌 바로 이 땅 위에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그 강렬한 믿음, 그리고 그 대의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헌신. 그 순간의 강렬한 희망과 변혁의 감각이야말로 세상을 뒤흔든 열흘의 진정한 의미였을 겁니다. 존 리드의 책은 역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가장 생생한 증언으로 우리 곁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